서울, 아침 7시. 한 젊은 여성이 10스퀘어 미터 남짓한 좁은 월세방을 서둘러 나선다. 이곳은 매달 월급의 거의 절반을 쏟아부어야만 겨우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다. 그녀는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지만 정작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면 돈은 들어오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기현상만 확인할 뿐이다. 집값은 또다시 오름세이고 자주 가던 식당의 밥값도 껑충 뛰었다. 특히 급증한 전기요금 고지서는 그녀로 하여금 저녁 식사 한 끼를 포기하게 만들 정도였다. 많은 사람들은 종종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높은 임금을 받으면 삶의 질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국 중 하나인 한국의 현실은 사뭇 다르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매년 임금이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숨막히지 않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슬프지만 직시해야 할 현실은 바로 이것이다. 소득은 증가했으나 실질적인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대체 왜 이런 역설이 발생하는가? 매일 10에서 12시간씩 뼈 빠지게 일하고 한 푼 두 푼 아껴 모아도 결국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한 채조차 소유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성장의 대가인 것인가? 아니면 성장의 회전 속도 속에서 인간의 가치를 점차 잊어버린 사회에 피할 수 없는 결과인 것인가? 현재 한국 사회는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필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비록 연봉이 매년 5에서 10% 상승하더라도 생활 물가가 15에서 20%씩 치솟는다면 시민들은 실질 소득의 측면에서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의 평균 주거비용, 월세은 불과 5년 만에 2배로 상승했다. 특히 채소, 계란, 육류 등 식료품 가격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폭등하고 있다. 도시화에 따른 소비 수준 증가와 맞물려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역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그 결과 소득이 올라도 대다수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잔업, OT은 물론 투잡, 쓰리잡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젊은 세대는 자신의 삶을 빚을 갚기 위해 사는 삶이라고 칭한다. 학자금 대출, 신용대출, 소비성 구매 대출, 그리고 사회와 가족이 요구하는 기대치라는 빚. 수입이 저축이나 투자로 이어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때 이들은 길 지출잔고 제로 다시 1이라는 악순환의 굴레에 갇히게 된다. 개인적인 성장도, 미래를 위한 여유 자금도, 장기적인 계획도 없다. 이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버티고 있는 것이다. 지나치게 높은 생활비, 한국 젊은 세대를 짓누르는 압력. 한국의 GDP 성장률이나 평균 임금 수치만 본다면 많은 이들이 이곳을 살기 좋은 곳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빈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은 자신의 시간, 건강, 그리고 청춘 그 자체를 거에 전부 바쳐야만 한다. 주거비용 가장 무거운 짐, 서울에서 창문도 없고 개별 주방시설도 없는 15스퀘어 미터 미만의 작은 월세방, 고시원 또는 셰어하우스 형태조차도 월 50만원에서 8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소형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이 금액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치솟으며 이는 젊은 근로자 소득의 거의 50%를 차지한다. 그들에게 쉬운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저렴한 곳에 살려면 비좁고 안전하지 않으며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감수해야 한다. 기본적인 편의를 갖춘 곳에 살려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고 필수적인 소비까지 줄여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는 절망감을 느낀다. 일상적인 지출 교묘하고 은밀한 물가 상승. 커피 한 잔부터 점심 식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작년보다 비싸졌다. 일반적인 백반 한 끼 가격은 이제 8,000원에서 12,000원 사이이다.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스와 같은 인기 브랜드의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가격은 베트남에서의 한 끼 식사 비용과 맞먹는다. 교통비, 의료비, 보험료 역시 매년 눈에 띄지 않게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젊은이들은 돈을 쓸 때마다 한 푼 한 푼 계산하고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이는 그들이 검소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대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요받는 생존 방식이기 때문이다. 필수적 소유의 압박 문화라는 이름의 비싼 대가. 한국에서는 필수 생활비 외에도 사회적 비용이라 불리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비용이 존재한다. 남들에게 평가받지 않기 위해 옷을 잘 입고 최신 기술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직장 및 사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임, 식사, 교류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곧 뒤처지는 것이다. 뒤처진다는 것은 곧 사회에서 낙오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끝없는 경주이며 모든 젊은이들은 이미 다리가 지칠 대로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다. 극심한 경쟁 수준, 높은 심리적 압박. 나는 꿈을 꾸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살고 있다. 한 한국인 대학생이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이다. 규율과 성과의 천국이라 불리는 한국에서는 모든 개인이 어린 시절부터 치열한 경쟁의 수레바퀴에 던져진다. 명문대 합격을 위해 공부하고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졸업하며 승진을 위해 일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시선에서 실패자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 살아간다. 학교에서 직장까지 경쟁은 정체성이다. 한국의 학생들은 생사를 건 전쟁에 비유되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매일 밤 10시, 11시까지 학원에서 보낸다. 졸업 후 젊은이들은 대기업의 가혹한 채용 관문을 통과해야 하며 100명 중 1명만이 선택받는 실정이다. 일단 취업을 한 후에도 그들은 당연시되는 OT, 초과 근무, 문화에 직면한다. 초과 근무는 추가 수당 없이도 헌신적인 자세로 간주되는 조직 문화이다. 학업의 현장부터 직장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은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엄청난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라도 그들을 경쟁 구도에서 영원히 밀어낼 수 있습니다. 삶의 에너지 고갈 심리 자유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족쇄인가?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젊은 직장인들은 만성적인 피로와 동기상실, 나아가 잠재적인 우울증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지난 5년간 청년층의 우울증 및 불안장애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OECD 국가 중에서도 특히 청년층과 노년층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헬조선이라는 용어는 젊은 세대 스스로가 자신의 국가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며 이는 죽으나 사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절망적인 현실을 반영합니다. 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행복도가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정신은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 경쟁 속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한 세대. 첨단화된 대도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고독감을 느낀다고 토로합니다. 그들은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여 감히 연애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삶의 시간조차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출산을 포기합니다. 고층 빌딩, 고급 차량, 높은 급여를 자랑하는 발전된 사회이지만 그 속에 젊은이들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관계가 단절된 채 그저 돈을 쓰는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득 불균형 심화 최상위 계층은 더욱 부유해지다. 일반 노동자들이 임금 한 푼 한 푼을 아껴 저축하는 동안에도 최상류층은 부동산, 주식, 그리고 물려받은 자산을 통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들입니다. 한국의 가장 큰 역설 중 하나는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명목임금은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금은 오르지만 자산은 늘지 않는다. 일반 근로자들은 주로 주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의존합니다.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수익성 있는 투자 기회에 참여하거나 자산을 축적하기 위한 주택을 구매하거나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부유층은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10년도 채 안 되어 집값이 60에서 80% 가까이 폭등한 서울 중심지의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일반적인 임금 인상률을 훨씬 초과하는 수익을 얻는 주식, 가상화폐,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며 이전 세대로부터 자산, 기업 또는 경제적 권력을 상속받습니다. 그 결과 부자는 더 쉽게 부를 축적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가 고착됩니다. 주택 너무나 멀어진 꿈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6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에 달합니다. 이는 월 3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한때 30대에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삼았던 젊은이들은 이제 평생 전월세, 세입자로 살거나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표를 볼 때마다 저는 마치 잔인한 농담 속에 살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노동소득은 자산을 이길 수 없다. 현실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점점 더 많은 한국 청년들이 절망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일해도 자산 계층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반면 좋은 출발점, 부유한 집안, 상속을 가진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쉽게 구축합니다. 이러한 금융 불평등은 사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며 이들을 점차 포기하는 상태, 부포 세대, 부모 찬스 포기 세대로 몰아넣습니다. 제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승자가 이미 정해진 게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면의 삶의 문제야 돈으로는 평화를 살 수 없을 때 저는 직장도 있고 급여도 받고 머물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숨 쉴 시간이 없고 진정으로 속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으며 제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젊은 한국인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이 이야기는 수십만 건이 공유를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번잡하고 현대적인 수도 중심부에서 살아가지만 감정적으로는 빈곤하고 정신적으로는 공허함을 느끼는 한 세대 전체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경제 성장의 이면 정신적 피폐. 한국은 전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경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발전 속도는 국민들의 정신적 삶을 뒤로한 채 나아갔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유능해야 한다는 강박,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부담감은 사회 전체를 내적으로 지치고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20에서 30대에서 우울증 및 불안장애의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신이 거대한 기계 속에 톱니바퀴 밀 뿐이라고 느낍니다. 감정을 공유하거나 심리적 지원을 요청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기시되거나 나약함,드로 간주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급여가 매년 꾸준히 올랐다고 해도 이 질문에 대답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결사회 속의 고독. 기술이 발전하고 소셜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고독 수준은 경고 신호에 도달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혼자 살고, 혼자 일하고, 혼자 식사합니다. 이들을 혼족, 홀로 사는 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분리는 단순한 공간적 단절이 아니라 심리적 단절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지쳐 있어 그 누구도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깊이 있는 대화는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사교적 상호작용이 대신합니다. 생산성을 지나치게 우선시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천천히 사는 법,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 그리고 깊이 연결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행복 추락하는 지표. OECD 보고서가 반복적으로 지적하듯 한국은 아시아 최상위권의 1인당 소득, GDP를 자랑하면서도 선진국 대비 행복지수 순위에서는 거의 항상 최하위권에 머무는 역설을 보여줍니다. 소득이 아무리 증가하고 국가 경제 지표, GDP가 상승하더라도 구성원들이 내면의 평화를 잃는다면 그 모든 수치들은 결국 무의미해집니다. 과연 한 세대가 지금 깨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 일부는 다음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단순하게 사는 방식을 모색합니다. 소위 별장생, 별양생이라 불리는 차별화된 삶의 방식을 통해 명상, 예술활동, 귀농, 혹은 대도시를 떠나는 방식으로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더 솔직하게 공유하며 오랫동안 사회를 지배해온 정신적 낙인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은 급여 명세서의 숫자가 아닌 자신이 살아가는 매 순간의 질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만약 평생을 달려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 사회의 이러한 역설은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성장 가도에 있는 모든 개발도상국들에게 울리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경제 성장, 임금 상승, 생산량 증대. 이 모든 것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임금은 분명 필요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보다 공정한 복지 시스템, 감당 가능한 주택 가격, 덜 가혹한 사회적 압력,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삶의 환경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현실을 점차 인지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 개혁을 시행하고 청년층을 위한 심리 건강 지원을 확대하며 근로 시간을 줄이기 위한 길과 삶의 균형, 워크라이프 밸런스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 또한 요구됩니다. 사회 변혁의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스스로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미니멀 라이프, 최소한의 삶을 지향합니다. 균형을 되찾기 위해 서울을 떠나 지방이나 농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구시대적인 성공 공식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기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용감한 행동입니다. 임금은 오를지언정 생활비와 사회적 기대치, 그리고 압박감이 그보다 더 빠르게 상승한다면 사람들은 결국 불행한 성장의 악순환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돈과 기회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정한 우선순위가 결여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상황을 타개할 출구는 급여 명세서 속의 숫자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만족시키려 애쓰기보다 다르게 살 용기를 내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